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사실 이거 이후로 영상을 안 만들었죠. 글도 안 쓰고. 하긴 해야 돼요, 이제. 밴쿠버 올림픽도 다가왔고. 이게 아마 제가 거의 마지막에 했던 것 같은데, 11월 29일. 아니고. 네. 한동안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 있지? 아, 참, 별의 것들이 다 있네요. 자, 시잘데기 없는 건 딱 차단하고. 자, 그럼 오늘 할 건 뭐냐면,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관전 포인트를 할 거예요. 자, 어디 보자. 이제 2022 동계올림픽 여싱 관전 포인트. 자, 기본적으로 관전 포인트라는 거는 그냥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보면 재미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짚어주는 거지, 이대로 될 거야 라고 제가 무슨 뭐 무당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처럼 뭐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좀 더 재밌을 거야 라는 의도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 내용은 뭐냐면, 뭐 관전 포인트이긴 하지만 결국 뭐냐면 선수들의 문제 해결 능력 및 방법입니다. 이게 부재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몇몇 선수들의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문제 해결을 한다. 이건 뭐냐면 일단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선수든지 간에 문제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완벽했던 여자 싱글 스케이터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완벽했던 스케이터는 없어요, 역대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나름대로 해결을 하거나 커버를 치거나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는 거예요. 간단해. 문제를 해결하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 요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당연히 김연아겠죠? 네. 김연아의 경우는 역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06 주니어 월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니어 월드. 3너츠 회전축이 서는 문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당시에 주니어 월드 때 트리플러츠 회전축이 딱 서는 모습이 보였을 적에 저는 저것이 아주 뭐 중증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 0405하고 0506의 김연아를 보면 어떤 신체 모양부터가 달라요. 신체 구조가 잡히는 모습이 들죠. 그리고 피지컬이 좀 눈에 띄게 올라가요.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 즉 신체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짐. 자, 일시적인 것이었다. 왜냐? 갑자기 선수들이 파워가 올라갔을 때 흔히 생기는 문제예요. 흔히. 자, 그 다음에
06 그랑프리 때 러츠 플립 회전축이 오른쪽으로 축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문제. 이것은 오른쪽 다리 쪽 무릎 발목의 부상으로 인한 여파였다고 봅니다. 저는 였다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부상의 여파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면 노비스부터 주니어 1년차, 2년차까지는 전혀 없던 문제였거든요. 그냥 딱 그것도 그 이후에 김연아에게는 이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2006년 그랑프리 이후에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06, 07 시즌이죠. 그랑프리가 아니고. 왜냐면 월드에서도 문제는 보였으니까. 뒤에서 봤을 때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 자, 이건 부상의 여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07, 08 시즌부터 이 문제가 안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것도 일시적이었던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자, 07, 08 시즌부터 08, 09 때까지 플립의 엣지 문제. 사실 판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07, 08 시즌부터는 계속 어텐션 내지는 롱 엣지였어요. 김연아 플립은. 단지 07, 08 때는 타겟이 좀 좁았죠. 그러니까 ISU가 딱 봤을 때 문제를 삼던 선수의 타겟이 좁았고 어텐션이란 판정이 없었어요. 롱 엣지 판정만 있었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07 월드 때의 김연아 플립이 인엣지가 잡히는 영상이 거의 유일했어요. 김연아의 플립 엣지를 볼 수 있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상은 07 월드 영상이거든요. 그때는 인엣지였단 말이지. 그래서 아마 타겟에서 벗어나 있었을 거예요. 07, 08 시즌까지만 보면. 그러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08 그 2008년 그랑프리 미국 대회 때 엣지 판정은 안 나왔지만 뒤에서 김연아의 플립 엣지가 아웃으로 넘어가 있는 게 드러나죠. 그 이후로 계속 엣지 판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던 2008년 여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블로그 거의 초창기 글부터 보면 2008년 여름이니까 07, 08 시즌이 끝난 다음이고 08, 09 시즌을 앞두고 쓴 글인데 엣지 판정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쓴 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제가 김연아 안티로 많이 몰리기도 했죠. 김연아 빠들에게 의해서. 그럼 최소한 저는 김연아 빠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김연아 빠들이 인정하는 김연아 안티예요, 저는. 어쨌든 저는 연아빠가 아닙니다. 절대로. 플립의 엣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자, 간단합니다. 07 월드 때는 무게 중심 이동이 됨. 근데 07 그랑프리부터 09 월드까지는 무게 중심 이동이 사라졌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헌데 09 그랑프리부터 무게 중심 이동 다시 함.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엣지에 관련된 얘기를 여러 번 했으니까 제낄 거예요. 즉, 그러나 냉정하게 말했을 때 07 월드 때의 무게 중심 이동과 2009년 그랑프리 때부터 했던 무게 중심 이동은요, 방법적으로 달라요. 방법적으로. 그리고 07 월드 때 무게 중심 이동이 된 거는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보면은 06, 07 시즌 때 러츠 플립 회전축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했죠.
회전축이 기울어지면서 무게중심 이동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김연아의 풀립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인엣지였던 시절이 생각보다 짧아요. 간단하게 무게중심을 하던 시즌과 하지 않았던 시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축이 기울어졌던 이 시즌 외에 이 앞의 시즌과 뒤의 시즌이 롱엣지였다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2009년 그랑프리 때부터 그러니까 요 시기에 무게중심 이동이 사라졌고 0809 시즌 때 엣지 판정이 나오니까 그것을 수정해서 중심 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글 중에 그게 있죠. 완벽에서 롱엣지라는 이 글. 근데 이거 냉정하게 말하면 김연아는 처음부터 완벽했던 게 아니에요. 플립이 완벽했던 게 아니고 이때 인엣지가 잡혔던 건 회전축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인이 됐던 시즌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했다라는 이미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김연아는 이렇게 해결해 나갔다는 겁니다. 물론 2009년 그랑프리 때부터 무게중심 이동을 다시 하지만 은퇴할 때까지 완벽했던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이거는 원래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엣지 성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김연아는 기본적으로 아웃 엣지 성향이 굉장히 강한 스케이터라서 보통의 스케이터보다도 플립을 인엣지 만드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타입상. 그러니까 김연아는 플립 인엣지를 만들기 어려운 타입의 스케이터예요. 그런데도 인엣지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근데 그 인엣지를 만들기 위한 방법과 과정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 좀 더 타이트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이 될 때도 있고 중립일 때도 있고 아웃일 때도 있는 것이 바로 2009년 그랑프리 때부터 14 소치 올림픽 때까지 중간중간 좀 드러나요. 그래서 모든 대회가 다 인이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이후에. 아시겠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 건데 그만큼 이 엣지의 성향이 무서운 겁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플립을 인 엣지로 이 얘기를 미리 해야 되나? 참고로 이 엣지 성향이라는 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하고 후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김연아는 아웃 엣지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혈액형 가지고 뭐 성격을 예단하듯이 하잖아요. 뭐 그것처럼 100% 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김연아는 극단적으로 아웃 엣지 성향을 타고난 선수예요. 타고났고 후천적으로도 그렇게 성장을 해요. 그런 스케이터가 인엣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김연아가 사실 제가 트리플 룹을 성공하는 게 아마 마지막이 2007년 러시아 그랑프리일 거예요. 그 이후로는 실패하거나 아예 빼버립니다. 자, 즉 그리고 제가 아마 김연아의 트리플 룹의 문제점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연합바드는 김연아 트리플 룹 성공하는 거 한두 장면 가지고 와가지고 뭐 드릴 룹이니 해사면서 뭐 어쩌고 실드를 치려고 하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김연아의 트리플 룹은 채공 시간과 회전 속도 모두 여자 싱글 평균 이하예요. 이걸 알아야 돼. 자, 아시겠습니까? 트리플 룹의 채공 시간이 보통 여자 싱글 스케이터가 0.51초에서 53초 사이에 많이 형성되거든요. 물론 제가 말하는 이 평균이라는 건 최소한 세계 선수권 정도에 출전하는 선수들. 우리가 그래도 이름은 들어봤을 선수들. 그래도 한 15등 안에 드는 선수들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선수들 놓고 봤었을 적에도 대부분이 0.51초를 넘어요. 근데 김연아의 경우는 0.5초가 될까 말까 하고 회전 속도도 그들보다도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리면 느렸지. 그리고 회전도 간당간당해요, 사실. 김연아의 다른 점프를 보다가 김연아의 트리플 룹을 보면 저게 김연아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김연아는? 예, 포기합니다. 간단해. 포기하면 돼. 트리플 룹 안 뛰고 더블 악셀 3회 뛰었죠, 밴쿠버 올림픽 때. 왜요? 폼이 안 납니까? 왜, 멋있지 않아? 쪽팔려? 금메달 땄는데? 클린 했는데?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김연아의 고질적인 문제가 후반부 단독 러츠 살코의 문제입니다. 이거 체력적인 문제죠. 네. 간단해. 이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는 정말 다양해요. 다양한 경우에 이게 문제가 있었다가 이게 문제가 있었다가 그랬는데 이것들은 결국 뭐다? 체력적인 문제였고 체력적인 문제니까 체력 안배를 적절히 해서 해결. 너무 간단하잖아.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이런 발상 자체를 못해요. 보통은.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김연아 브라이언 호소 측에서 이걸 핵심으로 잡고 해결하려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궁금하지만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밴쿠버 올림픽 이후에 김연아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대회에 참가했을 때는 이쪽에서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좀 떨어지죠. 물론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따고 세계 선수권 갈 때까지는 아마 좀 훈련을 좀 게을리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뭐 그런 식으로 망가지는 거 아니면 정말 김연아가 각을 잡고 나온 대회들 있잖아요. 뭐 13년 세계 선수권, 14 소치 올림픽 이런 때는 다 해낸다는 거야. 이제 체력 안배라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운영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이죠. 심지어 소치 올림픽을 하고 2008년 세계 선수권을 비교하면 두 대회 다 김연아가 심각한 부상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소치 올림픽 때 김연아의 부상이 심각하다고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숫자는 말해주거든요. 김연아의 부상이 심각했다는 걸. 자, 2008년 세계 선수권 때는 앞에 점퍼들이 전반적으로 부상이 없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채공 시간이 나와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뚝 떨어져 버리죠, 갑자기. 체력적으로. 왜? 제대로 된 체력이 없으니까. 앞에 점프들을 부상 없을 때하고 똑같이 뛰었어요. 그럼 당연히 체력적으로 후달리지, 후반부에. 부상으로 훈련도 부족했을 텐데. 자, 그럼 소치 올림픽은 어떻느냐? 일반적이었다면 08 월드 때처럼 쭉 뛰다가 후반부에 무너져야 돼요. 그럼 김연아는 어떻게 했느냐? 앞에 전반부의 점프 스케일을 좀 줄입니다. 약간씩. 예를 들어서 2008년 때 그 부상이 있을 때에도 김연아의 전반부의 트리플 플립이나 러츠는 0.6465가 나왔어요. 채공 시간이. 거의 부상 없을 때랑 엇비슷한 숫자가 나와요. 그러나 소치 올림픽 때가 되면 김연아의 플립들이 0.6초 근처로 떨어져요. 소치 올림픽 때. 전반부에. 그 말은 뭐냐면 전반부 점프의 체력 소모를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라도. 즉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노하우가 생겼다는 거죠. 클린을 위한 노하우가.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연아는 문제들을 해결해 갔고 그것은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로 이어졌어요. 자, 그러면 현재 가장 지금 금메달로 지금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카밀라 발리에바를 한번 볼까요? 자,
카밀라 발리에바의 문제. 쿼드러츠 회전축. 이거 포기했습니다. 카밀라 발리에바는 쿼드러츠 회전축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포기했어요. 간단하잖아. 애초에 러츠 플립이 질이 떨어져요. 러츠 플립이 질이 떨어지는 선수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카밀라 발리에바는 김연아와 반대로 이ner지 성향의 스케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밀라 발리에바의 러츠나 플립은 이도 저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좀 냉정하게 말하면. 즉, 그러니까 자, 제가 김연아를 말할 때 아웃 엣지 성향이라는 거는 단순히 아웃 엣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엣지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아웃 엣지를 제대로 이용해서 아웃 엣지에 내 몸의 무게와 도약력까지 실어서 내 몸의 무게 이상을 아웃 엣지 날에 실어서 도약을 하는 스케이터예요. 김연아의 경우는. 그리고 그런 스케이터가 누가 있느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알렉산드라 투로소바가 있죠. 그러나 안나 셰르바코바나 카밀라 발리에바는 그런 스케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플립을 뛰던 러츠를 뛰던 엣지를 제대로 활용해서 뛰는 타입의 스케이터는 아닙니다. 단지 판정상 플립 인 러츠 아웃인 것 뿐이지. 판정상. 이게 다른 거예요. 정말 그 엣지를 잘 써서 그렇게 뛰는 것인지 아니면 판정을 피해가는 정도인 건지. 아시겠습니까? 애초에 질이 별로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 있죠? 토르, 어, 커드 토롭의 발사각과 회전 속도의 문제인데, 쓸데없이 발사각이 높아서 채공 시간만 올라가면서 회전 속도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그냥 해결합니다. 발사각 자연스러운 각도로 조정되고 회전 속도 빨라졌습니다. 사실 가장 지금 오늘날 카밀라 발리에바가 지금 금메달 후보로 언급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이게. 그리고 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카밀라 발리에바가 내세울 수 있는 점프는 이거밖에 없어요.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이거 말곤 딱히 내세울 점프가 없어. 그냥 넘어지지 않는 것 뿐이야. 그 점프가 훌륭하다기보다. 커드 살코는 진짜 겨우 뛰어내는 수준이에요. 자, 러츠 플립이 안 좋다고 했죠, 애초에. 그러니까 뭡니까? 커드 러츠 포기해버리고 커드 플립 당연히 안 뛰고 그럼 뭡니까? 자신 있는 커드 토롭 2번 뛰겠죠. 그죠? 커드 토롭은 2번 뛰는 거야. 커드 살코 간당간당하니까 1번 뛰고 그 다음 트리플 악셀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트리플들은 어차피 비비기니까 뭐 그런 식으로 메뎁이나 자기 토바도 뭐 올림픽 메달 땄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카밀라 발레바를 잘 보면 그냥 단지 넘어지지 않고 착지 잘하면서 커드 토롭을 잘 뛴 거예요. 에 불과해요. 어떤 의미에선. 예, 그럼 왜 지금 카밀라 발리에바가 금메달 후보 1순위냐? 그건 다른 스케이터들이 개삽질을 해서 그래요. 정말로. 냉정하죠, 저는.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빨아주는 타입의 블로거도 아니고 유튜버도 아니에요.
저는 제 블로그에 단 하나의 광고도 넣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유튜버도 영리 목적이 아니고요. 만약에 제 블로그에 어떤 광고가 올라갔다. 그건 제 블로그가 해킹당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친구가 자기가 뭐 식품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려달라 하더라고. 예, 무시했어요, 그냥. 전 그런 사람이에요. 자, 카밀라 발리에바의 상대적인 장점은 점프를 일단 당장 착지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지는 하고 있고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거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거 포기해버리고 유일하게 해결한 건 이거예요. 발사각이 지나치었던 것들 자연스럽게 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전 속도가 빨라져서 안정된 거. 그러면서 좀 더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뛰어나요. 다른 스케이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안나 셰르바코바나 카밀라 발리에바나 이런 거에 비해 예술성 뛰어남. 근데 이거는 이겁니다. 다른 애들이 예술성이 떨어져. 그래서 저는 카밀라 발리에바를 빨아죽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리고 이 커드 토릅도 좀 냉정하게 말하면 토릅이 아니에요, 그거. 이게 무슨 토릅이야. 제대로 된 토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엄밀하게 토릅이 아니에요. 요즘의 스케이터들이 문제인 게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편법들을 피겨 판정에서 잡아내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요즘에 크게 충격 먹은 게 뭔지 아세요? 김연아 물로캔론이 진짜 나 어이가 없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 관련 이런 팬 커뮤니티에 가거든요. 근데 그쪽이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그 우파 보수 쪽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뭐 이런 피겨나 해외에 이제 진출한 선수들 관련된 글들 보기 위해서 이제 해외 사이트에 글을 번역해 오는 사이트가 있죠. 그런 사이트에도 가는데 그쪽은 약간 진보 성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수 진보 쪽의 성향을 가진 사이트를 다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뭐 일단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 야구 쪽 팬 커뮤니티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피겨를 몰라서 그런지 갑자기 김연아가 물로켓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난 솔직히 이 물로켓이라는 말이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대충은 짐작해요. 진짜 센 애들 나오기 전에 운 좋게 우승했다 이 얘기였겠지 아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나오는 쿼드를 띄어내는 천재들을 안 만나서 우승할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게 참 나름 피겨 블로그를 10년 넘게 해오면서 제가 2008년부터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13년? 14년 되죠? 참 할 말이 많은데 저는 거기에 물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지금껏 측정해오고 살펴본 와중에 지금의 러시아에서 천재라고 불려지는 저 커드 뛰는 애들이 김연아 아사다마오만도 못한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다만 김연아는 자기 재능에 맞게 했고 그리고 그 시대의 판정이 김연아처럼 뛰는 점프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반대로 아사다마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보다는 김연아에게 좀 끌려갔죠. 뭐 이것도 얘기가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사실 김연아나 아사다마오나 뭐 알렉산드라 투르소바, 카밀라 발리에바 정도의 스케이터들을 비교하면 도약력이란 건 거의 비슷해요. 일 몰라 애들이. 좀 제발 어디 가서 물로 캔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해. 씨발 진짜 욕 나오게 씨. 아 답답하네. 나는 김연아 빠가 아니지만 아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알렉산드라 투르소바 봅시다. 자 알렉산드라 투르소바는요 17년 주니어 그랑프리 때 나왔죠. 프리. 자 사토르 사살코 채공 시간 부족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채공 시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든지 말든지 간에 계속 시도를 했고 18 18 주니어 월드에 가면 간당간당하게 충족하기 시작합니다. 즉 피지컬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 몇 달의 차이가 이 당시 나이대의 투르소바는 급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약간의 차이로 안 되던 채공 시간이 그 몇 달 후에는 되게끔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18년쯤부터는 허드러츠를 시도하기 시작했죠. 이 정확한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플립 엣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원래 엣지 성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다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좀 급하니까 원래 제가 얘기했죠. 아까 제가 김연아 얘기할 때, 그 김연아하고 함께 알렉산드라 투르소바가 아우데치의 자기 몸의 무게와 도약력이 더해진 것, 그 이상의 힘을 아우데치에 실어서 뛰는 러처를 뛰는 선수라고 얘기했죠. 그런 선수들은 아우데치가 더 심각해집니다. 보통 이게 후천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알렉산드라 투르소바 같은 경우는 김연아만큼 중증의 아우데치 성향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플립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해결 방법이 뭡니까? 자, 알렉산드라 투르소바는 그 이후에 커드 플립도 뛰기 시작했죠. 문제가 뭐죠? 예. 자, 이겁니다. 어차피 기초점이 가장 높을 거예요, 아마. 알렉산드라 투르소바가. 커드 러츠에 커드 플립에 커드 토, 뭐, 살코, 뭐, 트리플 악셀, 뭐, 다 뛰어버리잖아, 얘는. 기초점이 가장 높을 거기 때문에, 엣지 판정이고 나발이고 그냥 뛰는 게 나아. 뛰는 게. 자, 이게 만약에 아사다마오가 롱 엣지 판정을 처음 받기 시작했던 러츠에서 2007년 그랑프리 같은 경우로 치면 이 GOE -3 받으면서 그냥 점수가 다 통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판정이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어텐션 나왔다가 롱 엣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왜냐면 그때하고 지금은 느린 화면도 보지 않고 카메라도 하나고 심판들이 엣지 판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환경 자체가. 그냥 무시하고 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득이에요, 지금. 엣지에 문제가 있는데 엣지 판정을 무시하고 그냥 뛰어버리는 게 이득이다. 이게 현재 피겨 판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족 같은 거죠, 그냥. 현재 피겨가 이따위예요, 지금.
자,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알렉산드라 투르소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현역 여신 중에서는 최고의 점퍼예요. 카밀라 발리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점퍼입니다. 제가 보기엔. 헌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먼저 다른 얘기부터 합시다. 자, 사막셀이나 사토르 등의 시간과 회전 속도란 측면에서는 첫째, 지나친 발사각으로 인한 후련한 체력 소모, 그로 인해서 느려진 회전 속도. 이거 아직 해결 안 됐어요. 해결 안 됐다는 게 문제야. 해결 안 됐어. 자, 그 다음. 이게 문제예요. 전반적으로 트리플 악셀 이상의 고난이도 점프를 뛸 때 워밍업 때 적당해. 그래, 최공시가 회전속도 괜찮네 했는데 실전에 들어가면 막 힘이 들어가. 이거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최근 한 1, 2년간 계속 그런 것 같아, 투르소바. 이거 해결 안 됐어요, 결론. 해결 안 돼. 왜 금메달 후보 1순위가 아니냐는 계속 나오죠. 해결 안 됐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차라리 해결 안 됐다는 것보다 이런 포기가 낫다니까? 포기? 포기. 근데 해결 안 됐고 해결 안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착지 문제죠.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유형과 우리는 한국의 유형도 그렇지만 트루소바는 착지에 문제가 있어요. 이 착지의 문제가 고난이도 점프에서의 착지인데 자, 네. 이 경우에는요. 발사각이 지나치게 크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 문제가. 실은 카밀라 발리에바도 이 착지 스킬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카밀라 발리에바는 인엣지 성향이라고 했죠. 착지할 때마다 인엣지 착지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버텨내느냐? 착지를 해내느냐? 발사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착지할 때 입사각도 얕아요. 자, 예를 들면 점프를 이 방향으로 뛰는데 이렇게 뛰어내렸을 때게 이 각하고 또는 이렇게 됐을 때 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 2번이면 2번 쪽이 착지 스킬이 떨어져도 착지가 더 편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고난이도 점프에 한해서 이게 이것보다 낫다고 해도 이게 지금 이 그림상 이게 낮은 거지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요. 카밀라 발리에바의 커드 톨업은 0.7초였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투르소바의 발사각이 높은 점프보다 오히려 채공시간 더 길어. 오히려. 발사각을 억지로 안 끌어올려도. 어쨌든 간에 똑같이 고난이도 점프라서 일정 이상의 높이가 나온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0.5초 이하의 쩌리 점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선수들의 트리플 수준의 어떤 그런 채공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1번 점프가 좀 더 착지 스킬이 더 뛰어나야 되는데
투르소바는 그 착지 스킬이 없어요. 그럼 그 착지 스킬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김연아, 아사다마오 같은 애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뭐 김연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자기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이 발전했다. 어쩌고 저쩌고. 그냥 립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그거 그냥 립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는 한국의 유영이라는 스케이터가 트리플 악셀을 띄고 있어요. 뭐 내 눈에는 간당간당하지만 띄고는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요즘 애들 점프 올라가 뭐 기술 고난이도 점프를 띄고 있지만 별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김연아 자신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냥 후배 선수들한테 덕담했다고 생각해. 그런 건. 요즘 애들 스킬에 심각한 문제가 많아. 하여튼 넘어가서 그 착지 스킬이 없어요. 결론 뭐다? 해결 안 됨. 해결 안 됐어. 자, 더 말할 필요 있나요? 왜 카밀라 발리에바가 아니라 알렉산드라 투르소바가 아니라 카밀라 발리에바가 금메달 후보 1순위인 이유. 해결 안 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고난도 점프에서의 착지에 있어서는 제가 언제부터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회전축이 서면 안 된다고 했던 것부터는 뭐 제가 수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한국의 윤하선을 얘기하면서부터 얘기했죠. 기껏 회전축을 앞으로 기울여 놓고 다리가 착지 토픽의 착지 위치가 안 좋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윤하선 같은 경우는 0.56초가 안 되는 점퍼예요. 윤하선의 점프는 기껏해야 0.5초 근방이라고. 그 부분이 좀 잘못되어도 상관없는 수준의 채공 시간과 높이입니다. 그러나 유영의 트리플 악셀이라든지 알렉산드라 투르소바의 이런 트리플 악셀, 쿼드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토픽을 내리는 위치, 그 다음에 무릎을 이용해서 충격을 얼마나 흡수하면서 내 몸의 무게가 스케이트 날에 앞쪽 날에 계속 실릴 수 있도록 뒷날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스킬. 그 스킬이 즉 김연아와 아사다마오는 가지고 있던 그 스킬들 요즘 애들은 한 명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한 명도는 아니지. 정작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뭐 어떤 주니어 이번 그랑프리에 나갔던 어떤 스케이터는 갖고 있었죠.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입으로 떠들게 해서 당시 한국의 모 선수의 점프를 얘기하면서 이 선수는 그 착지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정작 우리는 이름도 잘 모르는 스케이터인데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특이한 경우가.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의 점프가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점프는 또 아니었지만 착지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영과 투르소바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도약을 아주 잘해놓고 착지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반대로 카밀라 발리에바는 자기가 도약이 안 좋단 말이야. 도약이 안 좋으니까 러츠 플립이 안 좋아. 그러면 트리플만 겨우 뛰는 거야 그냥. 그러고 쿼드토만 뛰고 자기가 잘 뛸 수 있는 거. 쿼드 살고 간당간당하니까 한 번 뛰고. 그러고서 그냥 다 착질만 하는 거야 그냥. 자신 없으면 포기하고. 엣지 정확하게 잘 못 쓰거든? 그럼 판정 안 나올 정도로만 뛰고. 이런데 어떻게 천재라고 하지? 난 천재라고 할 수 없어요. 카밀라 발리에바는. 어떻게 천재야 이게? 그냥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줄이고 플러스적인 요소인 부분은 최대한 내세운다 같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선문선답 수준의 해결 방법을 보인 겁니다. 카밀라 발리에바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게 유일하게 내세울 게 커드 토롭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 커드 토롭조차도 저는 토롭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프고. 어쨌든 자 알렉산드라 투르소바는 제가 보기에는 카밀라 발리에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데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러니까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잘못됐고 해결책도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해결 안 됨이 계속 나와요. 예술성 부족. 이건 어떤 좀 선수 자신의 선천적인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왜냐면 투르소바는 지금까지 점프 잘 뛰면 PCS가 밀려도 그냥 이겼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술성에 대한 어떤 이런 이해도라든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카밀라 발리에바의 저런 높은 점수는 그냥 깔끔하게 착지를 해내면서 예술성이 좀 괜찮아 보이니까 거기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안나 셰르바코바로 가볼까요? 다시 말하지만 거듭거듭 말하는데 나는 김연 아빠가 아니야. 씨발 왜 자꾸 나를 김연 아빠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지? 자, 안나 셰르바코바는 원래 뭐지? 19 그랑프리 이전에는 커드러 회전축에 문제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19년 그랑프리를 앞두고 관전 포인트 쓸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투르소바는 회전축이 잘 잡혀 있다. 커드러츠가. 안나 셰르바코바는 회전축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년이 그랑프리 딱 들어가니까 회전축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금 러시아 애들을 설사 까는 한이 있어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 최소한 한국보다는 훨씬 뛰어나. 한국 애들한테 내가 어떤 문제를 지적해. 그리고 한국 애들이 내 말을 듣고 알아낸 건 아니겠지.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었겠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보면 솔직히 말해서 아이고 한숨밖에 안 나와요. 러시아 애들은 그 해결 방법이 멋지던 좀 비로한 방법이던 간에 해결을 해. 어떻게든지. 그 문제 해결 능력이 한국보다는 훨씬 뛰어나. 훨씬. 비교할 레벨이 아니야, 그냥. 어쨌든 이걸 잡아왔어. 빌어먹을. 해결. 해결을 했어. 그러고 나면, 자, 안나 셰르바코바의 장점은 뭐냐면, 러시아 자국 경쟁자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채공 시간. 그러나 압도적인 회전 속도였어요. 안나 셰르바코바의 어떤 전반적인 모습은요. 자,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면서부터 안나 셰르바코바는 실질적으로 한 2년가량 이 세계관 최강자였습니다. 물론 19년 그랑프리 때 잠깐 알레나 코스톨라이아가 좀 잘했죠. 그랑프리 파이널까지 알레나가 이겼고 그랬더니 한국의 그 쓰레기 같은 기레기들이 새로운 피겨 여자 탄생 같은 개소리를 하질 않나. 그러나 결국 시즌 후반에 들어가서 러시아 자국 내셔널, 유로 또는 월드 결국 안나 셰르바코바가 먹어요. 결국에 2년가량은요. 2년가량.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 채공 시간이 떨어지지만 겨우겨우 뛰어낼 만큼의 채공 시간은 나왔어요. 안나 셰르바코바가. 커드러츠를 뛰어낼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채공 시간. 그러나 그걸 다른 스케이터보다도 확실하게 뛰어난 회전 속도로 그걸 커버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전반적인
시간 감소, 회전 속도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해결 안 됐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그냥 피지컬 하락이에요. 피지컬이 그냥 하락한 겁니다. 이미 이 피지컬 하락은 한 1년 반 전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해서 안나 셰르바코바의 가장 빨랐던 회전 속도는요. 당시에 어떤 러시아 경쟁자 알레나 코스톨나야의 트리플 악셀보다 대략 10% 정도 빨랐습니다. 회전 속도가. 대충 얘기하자면. 근데 지금은 그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물론 알레나 코스톨나야는 완전히 망가졌죠. 그러니까 그건 빼더라도 간단하게 말해서 알레나 코스톨나이아가 좋았을 때 트리플 악셀 뛸 때 회전 속도, 그다음에 유형의 베스트에 가까운 트리플 악셀 뛸 때의 회전 속도 비슷합니다. 회전 속도가. 그런데 안나 셰르바코바는 이들의 그 회전 속도보다 10% 정도 빨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 차이가 없어졌다. 그런데 채공 시간은 가뜩이나 러시아 경쟁자보다 별로였는데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그리고 이거는 해결이 안 되죠, 당연히. 피지컬 자체가 하락한 거니까. 그 다음에 예술성. 당연히 해결 안 돼요. 사실 안나 셰르바코바라는 스케이터는 냉정하게 말해서 피지컬이 투르소바 같은 애들보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투르소바 같은 방향으로 이겨왔어요. 쿼드러츠 뛰고 쿼드 플립 뛰고 쿼드 토롭 뛰고 뭐 이렇게 쿼드를 많이 넣어서 이겨왔거든요. 다만 채공 시간이 짧잖아요. 채공 시간이 짧은데 그걸 회전 속도로 커버 쳤어요. 근데 채공 시간이 짧으니까 똑같이 착지 스킬에 문제가 있지만 채공 시간이 긴 트루소바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착지를 했어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충분한 채공 시간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발사각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착지 스킬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뭐 찬양하거나 비판을 하더라도 김연아나 아사다마오가 그 시대를 풍미할 수 있었던 건 다른 스케이터보다 높은 채공 시간과 함께 착지 스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도 김연아의 경우는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는 쪽으로 갔고 아사다마오는 반대로 시행착오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었어요. 이 걸었던 길이 달라서 좀 인상은 다를 수 있지만 실제 이 두 선수들은 모두 그런 제대로 된 도약부터 착지까지 스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한 명은 교과서 점프로 한 명은 룹 변형으로 라는 차이는 있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러시아 애들, 쿼드를 뛰는 애들을 그냥 현재 피겨 판정이 만들어낸 괴물일 뿐이에요. 천재가 아니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디스코드를 켜놔가지고 잠시만 또 끊을게요. 네. 아는 사람이 지금 게임하자고 지금 자꾸 디코로 불러가지고 지금 아유씨 이 시기에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자 중요한 건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어?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카밀라 발리에바가 현재 금메달 1순위냐? 특별히 더 뛰어나서 더 천재라서가 아니라
다른 선수들은 해결 안 된 것보다 해결한 게 많기 때문이에요. 카밀라 발리에바의 경우. 이해가시죠? 자, 김연아도 마찬가지예요. 해결을 하든지 포기하든지 그로 인해서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없애버리면 플러스 요소가 엄청나게 크지 않더라도 일단 착지만 해놓으면 되는 게 요즘 피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피겨 안 좋아합니다. 요즘 피겨 쓰레기 같아요. 자, 이제 이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지금 솔직히 누가 금메달 따든지 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우리의 이제 선수들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봐. 어? 커드러츠 안 뛰면 안 될 것 같았잖아. 트루소바 커드러츠 뛰지, 안나 셰르바코바 커드러츠 뛰지. 얘네 둘이서 계속 1, 2등 했잖아. 최근 2, 3년간을. 3, 4년간을 1, 2등 했어. 근데 커드러츠를 아예 안 뛰는 선수가 이제는 금메달 1순위죠. 그죠? 그런데 예술성을 겸비하니까 대신에 너무 지나치게 잘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문제 해결을 못하면서 붙들고 있으면서 안 좋은 인상이 있는 것보다는 점프 질이 좋진 않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착지를 해낼 수 있는 걸로 가니까 오히려 더 인상이 좋아지잖아요. 전체적으로. PCS 올라가고. 김연아가 갑자기 밴쿠버 올림픽 때 프리 150점대가 나오는 건 다 그런 거예요. 트리플로 빠졌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깔끔했는데. 그 밴쿠버 올림픽 프로그램에 제가 왜 최고의 그 역, 역대 프리 연기 최고라고 보냐면 그 프로그램 안에는 큰 점프, 중간 점프, 작은 점프, 스피드를 살린 스케일 점프, 트랜지션을 넣은 점프, 거기에 예술적인 부분까지 모든 게 다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요즘 스케이터는 뭐가 안 되냐? 이게 되면 저게 안 되고 저게 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참 그 물로켓 얘기는 진짜 너무 진짜 충격이라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다못해 일본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러려니 해. 쪽발이들이 그러면 내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한국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정말 피겨를 모르고 무지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어쨌든 제가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마 피겨를 지금 막 보기 시작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심지어 피겨를 오래 봐왔다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블로그에서 해왔던 얘기들을 쭉 보아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갑자기 무게중심 이동이 뭔지 이해가 하겠어요, 이거? 김연아의 플립을 인엣지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게중심 이동을 하는 방법이다. 내 영상을 계속 봤어야지 알지. 그게 있을 때와 없을 때 또는 설사 중심 이동을 했더라도 중심 이동이 충분했을 때와 조금 부족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모를 거 아니야. 모를 거거든. 그 다음에 회전 속도니 채공 시간이 있단 거 내 블로그 처음 본 사람 이거 이해하겠어? 최소한 지금 내 블로그에 내 영상을 나의 이런 비공개적인 영상을 보려고 나하고 서로 이웃을 맺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최소한의 신뢰를 갖고 있는 거라는 의미일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내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뭐 선수 가족, 선수 출신, 심지어는 현장에 있는 코치까지 이런 사람들이 뭐 하려고 나 같은 방구석 블로거 영상을 보려고 오겠어. 자, 다시 말합니다. 이건 관전 포인트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라는 거지 이대로 될 거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카밀라 발리에바에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게 커드 톨업이라고 했는데 커드 톨업 실패하지 말란 법 있냐고. 커드 톨업 실패할 수 있고 간당간당하다가는 커드 살고 잘 뛸 수도 있지.
지금까지 잘해왔거든. 그 간당간당한 점프가. 왜 그렇냐면, 자, 간당간당한 점프가 실패하는 거는 대부분 착지 스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발사각이 지나치게 고각이라서 그래. 근데 카밀라 발리에바 같은 경우는 착지 스킬이 좋지는 않아도 트루소바보다는 나. 그리고 발사각이 자연스러운 편이거든. 원래 얘도 발사각이 문제가 있었던 애야. 2년 전, 3년 전을 보면. 그러나 한 1년 전쯤 보면 그때부터 해결이 됐어요. 어느 정도. 대략 한 10개월 전쯤부터 보면 해결이 돼 나가 있는 모습을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운이죠. 만약에 올림픽이 1년 전, 2년 전이었다면 안나 셰르바코바가 금메달 따고 은퇴했겠지. 그러나 올림픽은 이번 2022년이고 요 시기 바로 앞에 문제를 딱 해결하고 수능을 대비해서 딱 준비가 된 친구는 카밀라 발리에바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카밀라 발리에바가 금메달 딴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대략 제가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의 금메달 확률을 제가 70%로 봤어요. 근데 그랬을 때 연아빠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90%도 아니고 70%냐고 얘기하네. 이 새끼는 역시 김연아 안티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연아빠들이 저한테. 근데 잘 생각해보면 김연아 한 명이 금메달 금메달 획득률의 70%를 가져가는 거야. 나머지 모든 선수를 합쳐도 30%라는 얘기죠. 이거 절대 작은 확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2011년 월드 때 김연아, 아사다마와 안도미키가 각각 30, 30, 3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김연아의 금메달 확률이 50%도 안 된다고 하네. 저 새끼는 역시 김연아 까야 이러면서 욕했던 게 김연아 빠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대회는 안도미키가 가져갔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김연아, 아사다마오를 저는 동일선상에 놨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던 안도미키도 동급선에 놨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 외에 누군가, 변수. 이렇게 던져놓은 거죠. 실질적으로는 저는 33대 33대 33이라고 봤지만 혹시라도 모를 변수를 위해서 저는 안전하게 30, 30, 30 간 거였어요. 그게. 자, 그러면 제가 보는 카밀라 발리에바의 금메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한 60%로 봅니다. 왜냐면 김연아가 밴쿠버 때보다 아주 확실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좀 떨어져. 그러나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숫자죠. 제가 금메달 확률을 60%로 본다는 건 사실 제가 60%로 본다는 건 보통 사람들은 80, 90으로 본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이 금메달 확률 뭐 80%, 90% 보는 거나 제가 60%로 보는 거나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올림픽이라는 건 항상 변수가 있어 왔어요. 항상. 그리고 저는 이 단체전이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조금 불안하거든요. 단체전 때 잘한 선수가 개인전에서도 잘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그런 거 있잖아. 사람 심리가. 연속으로 잘하는 게 참 힘들잖아. 연속으로. 그래서 저는 60% 정도로 봐요. 그 왜냐면 김연아 때에 비해서 김연아의 경우도 그건 있죠. 밴쿠버 올림픽 때. 트리플 플립 엣지를 수정했지만 그로 인해서 약간 박진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수정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랑프리 때 살짝 말썽이 있기도 했죠. 그러나 그것이 올림픽 때까지 잘 조정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저는 여전히 카밀라 발리에바의 여러 가지 형태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불안한 요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거지 정말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의 점프는 생각만큼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은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알리나 자기토바에게도 했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알리나 자기토바는 결국 금을 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재밌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대로 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그런 거죠. 저는 밴쿠버 때 김연아가 쇼트풀이 올클린 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점프 실수 하나로 줄이자 정도였지. 그리고 이 올림픽이라는 게 항상 사람의 예상을 비껴나가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안정감이란 측면에선 카밀라 발리에바가 압도적이죠. 투루소바나 아나 셰르바코바에게 제가 얘기했던 해결 안 됨이 없잖아요. 최소한. 간당간당은 있어도 해결 안 됨은 없어요. 카밀라에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해설자나 그냥 코치들은 어차피 해설 안 하지만 아니죠. 선출 보조 코치들이 지금 해설자를 하죠. 그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약간 수박은 달다. 바나나는 맛있어. 이런 수준의 얘기 말고 조금은 더 들어간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참고로 제가 이 얘기는 어차피 한국 선수 관련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내피셜로 올릴 거예요. 공개 영상이 될 겁니다. 그러고 이거 다음 얘기는 아마 올림픽 선수들의 어떤 그 연기에 대한 리뷰, 관전평이 될 수도 있지만 엣지 성향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엣지 성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얘기를 하기가 참 애매해요. 참 애매하고 이거 제가 거듭 얘기하는 건 사실 제가 지금 이 블로거로서 나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사실 김연아 플리배지 문제 지적을 한 거하고 또 큽니다.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고 반대로 지지해주는 사람도 생기는 건데 왜? 그러니까 이거죠. 저는 김연아를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김연아의 플리배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왜 문제가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고 이 과정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경험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어린 선수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이런 거 무시하잖아.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어, 제가 2008년 미국 그랑프리 때 김연아 플립에 아우데찌화된 게 뒤에서 정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영상을 스샷을 찍어가지고 각을 틀어가지고 이냈지다라고 주장했던 뭐 김연아 빠도 있었거든요. 참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자부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 해설자 코치한테서도 못 들어요. 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블로거도 이런 얘기 해주지 않아. 그 어떤 유튜버도 이런 얘기 해주지 않아. 내 블로그에 와가지고 댓글 달던 어떤 사람 지금 유튜버 하고 있는 거 알거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아. 최근에 피겨 관련 영상 조금 올리고 뭐 채공시간 관련된 것도 뭐 유튜브 영상 좀 올리고 하던데 그 사람도 이런 수준까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선출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런 수준의 스케이터가 돼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서도 국대 수준의 스케이터도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국 코치들의 문제도 그겁니다. 한국 코치들이 김연아만큼 수준의 스케이터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성장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김연아 같이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을 도달했던 사람들이 코치를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하여튼 뭐 대충 이 정도에서 좀 끊을 생각입니다. 아, 중간에 아까 그 띠르릉 띠릉 소리 걸린 건 그냥 제 지인이 제 디스코드로 연락을 취한 건데 그냥 그 제가 너무 아까 당황해가지고 예, 그건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끊습니다.